자, 지금까지 뭐 얘기했죠? 액티베이션 펑션 못 쓸지, 그 다음에 데이터 처음에 전처리할 때 스탠다다이제이션, 평균 빼고 보통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나누던가 안 나누던가. 그 다음에 얘기한 게 웨이트 초기값 설정하는 거.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제 트레이닝 준비가 끝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막 시켜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냐? 트레이닝 로스는 쫙쫙쫙 떨어지는데 아큐러시가 트레이닝 셋에서의 아큐러시랑 밸리데이션 셋에서의 아큐러시가 점점점 아이터레이션이 될수록 증가를 하네요. 이거 무슨 문제가 일어난 거죠? 트레이닝 셋에는 트레이닝 아큐러시가 좋아진다는 거는 현재 분류기가 트레이닝 셋에서는 잘 작동한다는 건데 밸리데이션 셋, 트레이닝 셋에서는 모르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큐러시가 그닥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오버피팅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버피팅이 뭐였죠? 트레이닝 셋에서만 너무 맞춰서 분류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셋이 새로운 샘플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그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을 오버피팅이라고 불렀었죠.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오버피팅을 조금 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 절차에서 모종의 규제를 집어넣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는 규제였고 영어로는 regularizations이었습니다. 그래서 regularization 자체 목적이 트레이닝을 방해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왜 방해한다고요? 트레이닝 셋 자체의 분류기가 너무 맞는 거를 막고 싶어서요. 자, 그래서 처음 한 2강 때인가 3강 때인가 이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로스에다가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붙이는 방법의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L2 레귤러라이제이션 많이 하고, 그래서 각각 엘리멘트에 대해서 그 제곱 텀 곱하기 람다 해가지고 걔네들을 다 더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절대값이나 에런 레귤러라이제이션 하던가, 아니면 둘을 짬뽕해가지고 엘라스틱 넷이라고 불리는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쓸 수도 있습니다. 보통 L2 레귤러라이제이션 많이 썼다고 얘기했었죠? 자, 이게 왜 학습을 방해하는 거냐? 이건 이 람다 곱하기 RW를 붙이는 거는 사실 라그랑즈 승수법에서 나온 건데요. 자, 왼쪽에 데이터 로스에다가 더하기 람다 곱하기 RW 한다는 거는 사실 데이터 로스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에서 RW라는 텀이 뭐 적당히 어떤 컨스턴트 C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라라는 그 일종의 RW에 대해서 그 뭐야 그 영역 제한이 들어간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푸는 거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역 제한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영역 제한된 최소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영역 제한을 라그랑지안 승수법을 이용하면은 람다 RW 텀 더하는 거에 미니마이제이션 문제 형태로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 레귤러라이제이션의 첫 번째 방법은 로스 텀에다가 람다 RW라는 어떤 이를테면 규제 항을 더하는 건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그 RW가 취할 수 있는 값에 제한을 준다. 취할 수 있는 영역에 제한을 준다라는 직관적 의미가 있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웨이트가 취할 수 있는 영역에 직접적으로 제한을 주는 방법 말고도 다른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도 많습니다. 어떻게든 학습을 방해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이 얘기되는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 중에 하나가 드랍아웃입니다. 드랍아웃은 옛날에는 많이 얘기가 됐는데 최근 네트워크 아키텍처에는 그런 중요성이 좀 떨어져가지고 여기서는 슬라이드를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설명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들어보세요. 네, 일단 드랍아웃은 상당히 처음 들었을 때는 좀 미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 그 매 아이터레이션 타임마다 포워드 패스 한 번씩 하죠. 그래서 매번 포워드 패스 할 때마다 그 각 층에 어떤 뉴런들을 그냥 없애버려요. 자, 그래서 왼쪽 그림이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라면은 매번 포워드 패스마다, 그러니까 매번 아이터레이션마다 저 X 표시가 될 뉴런들을 정해요. 0.5 정도의 확률로, 물론 0.5라는 확률도 하이퍼 파라미터지만 0.5가 커먼합니다. 자, 그래서 저 X 표시된 노드들 날린 다음에
살아있는 노드들에 대해서만 forward pass, 그다음에 backward propagation 진행합니다. 그래서 코드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3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이거는 약간 아까랑 비슷하게 좀 높은 수준의 직관인데요. 그러니까 꿈보다 해몽인 거고 이론적 근거가 있기보다는 직관적인 설명 같은 겁니다. 아무튼 드랍아웃은 어떤 효과를 갖고 있냐? 그 중간중간에 옆에 노드가 없다 보니까 뉴런 하나하나가 잘 배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히든레이어 뉴런들 하나하나가 어떤 X의 어떤 표현들을 좀 배운다라고 그렇게 하이 레벨로 생각을 해보면 자꾸 연결이 매번 업데이트 단계마다 끊어지니까 얘가 잘 배워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처를 좀 잘 배우기 위해서 좀 필요 없는 표현들은 좀 덜 배우고 그다음에 내 노드랑 저 노드랑 같은 거를 배우는 것도 좀 방지하는 겁니다. 이번 스텝에서는 제 노드가 없고 나밖에 없으니까요. 자, 이 첫 번째 해석보다는 조금 더 근본이 있어 보이는 해석입니다. 자, 드랍아웃은 이를테면은 그 파라미터를 쉐어하는 여러 개의 뉴럴 네트워크의 앙상블을 트레이닝하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앞에 두 줄 코드 이용해가지고 제로원 마스크를 계속 만들죠. 그래서 제로원 마스크를 한번 만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의 이 전체 풀 네트워크에 대한 하나의 서브 모델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브 모델들을 여러 개 배우고 나서 이제 테스팅 단계에서는 그 서브 모델들을 다 그러니까 합친 풀 모델 하나를 사용함으로써 앙상블의 철학이 집단 지성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앙상블이 뭐였죠? 앙상블 자체는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뉴럴 네트워크를 여러 개를 트레이닝 어떤 분류기를 여러 개 트레이닝한 다음에 최종 결론을 여러 분류기의 투표로 결정을 하는 방식을 앙상블이라고 해요. 자, 아무튼 드랍아웃은 매번 이터레이션 스텝마다 서브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 다음에 전체 네트워크는 그 서브 네트워크들의 앙상블. 자, 물론 모든 서브 모델들을 다 배우는 건 아닙니다. 각각의 노드들의 제로를 줄지 원을 줄지 그 랜덤한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4096개 유닛이 있는 하나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가능한 마스크가 2에 4096승 개가 있겠죠. 그거는 10에 1233승이 대응을 해가지고 거의 우주에 있는 전체 원자 개수보다도 훨씬 상회하는 개수만큼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하여튼 이게 이렇게 이론적으로 근본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이 정도 얘기만 하고 넘어가죠. 자, 그러면은 드랍아웃을 이용하면은 테스트 타임 때도 똑같이 그 노드들을 몇 개 랜덤하게 날려 버려야 되는 걸까요? 자, 그럼 똑같은 뉴럴 네트워크가 있어. 근데 캣 이미지가 한 번 들어왔어. 이때는 이렇게 뉴런 날려가지고 이 결론을 얻었어. 자, 근데 다음 때 내가 이 뉴럴 네트워크를 다시 전원을 켜가지고 다시 같은 이미지를 집어넣었어. 그때는 또 다른 노드들을 날려버려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예측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의 그 트레인이 끝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랜덤하게 반응이 나오는 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뭘 하고 싶어 할까요? 그 테스트 타임 때는 가능한 그 랜덤리스를 그냥 모두 산정을 해서 평균을 취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트레인한 네트워크가 일종의 y는 fx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y는 아웃풋이고 x는 인풋 이미지고 그다음에 g라는 거는 우리가 랜덤하게 설정했던 마스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레이닝 때는 이 랜덤 마스크 g를 우리가 계속 랜덤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w의 트레이닝에 이용을 했는데, 자, 테스팅 타임 때 놓고 보면은 x는 들어왔어요. 근데 g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g를 하나 또 랜덤리 제너레이트해서 집어넣을까요? 자, 그렇게 집어넣을 경우에는 결과가 자꾸 고정된 x에 대해서 프리딕션 된 결과가 계속 달라질 수 있어서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저 G에 대해서는 G의 probability distribution이 P0라고 할 때 그 녀석에 대해서 다 integrate out을 시키고 싶어 합니다. integrate out 한다는 거는 자, fxg를 g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expectation을 취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녀석은 fx, g라는 어떤 그 분류기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클래스를 스코어를 계산하는 함수가 있을 때 거기다가 그 g의 probability distribution인 p0를 곱한 다음에 g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겠죠. 자, 근데 이 인테그를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 아까 그 그냥 풀리 커넥티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히든 노트 4096개짜리 하나 생각해봐도 그게 PG가 가능한 경우의 수가 막 엄청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모두 그 넣어가지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는 매우 복잡하고 컴퓨터로 한다고 해도 시간이 매우 많이 듭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은 저 인테그럴을 정확히 계산을 하지 못하더라도 근산을 할 수 있을까요? 자, 테스팅 타임 때의 저 C를 다루는 문제에서 인테그럴을 못해가지고 그 인테그럴을 어프록시메이트 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처럼 자, 이번에 Y가 아웃풋이 아닙니다. XY 투 뉴런이 있는 상태에서 아웃풋 A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자, 테스트 타임 때 그 아웃풋의 expectation은 W1X, W2Y인데 트레이닝 과정에서 우리는 그 2분의 1의 확률로 X를 활성화, 비활성화, Y를 활성화, 비활성화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가능하죠. 그럼 그 경우에 이 아웃풋의 expectation value는 자, 각각에 대해서 가능한 값이랑 그 확률 4분의 1씩 곱해서 다 더해봤어. 그랬더니 2분의 1 곱하기 WX, W2Y가 됐죠. 지금 2분의 1이 뭡니까? 맨 마지막 이 수학식의 맨 마지막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어요. 자, 다시. 자, 테스트 타입 내는 저 아웃풋의 expectation이 그냥 W1X 더하기 W2Y인데, 자, 트레이닝 타임 때 우리가 배운 게 뭔지 보니까 우리 트레이닝 타임 때 그 아웃풋이 뭘 배웠는지를 보니까 그 익스펙테이션이 우리가 원하는 그 테스트 타임 때 아웃풋이랑 정확하게 2분의 1씩 곱해져 있습니다. 2분의 1이 어디서 왔다고요? 그 드랍아웃 확률에서요. 아, 그러면은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 아, 테스트 타임 때는 어떠한 노드들도 다 버리지 말고 요 자, 버리지 말고 우리가 모든 웨이트들을 다 살리고 있다면 여기 2분의 1 p까지 다 곱해야 되겠구나 하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이 스코어를 계산하는 단계에서는 모든 웨이트 W1, W2를 다 남겨놓고 마지막에 p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테스트 타임 때는 모든 뉴런들이 다 액티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각 뉴런이 트레이닝 타임 때 배웠던 거에서 스케일 팩터를 곱해줘야 되는데 그 테스트 타임 때 아웃풋은 트레이닝 타임 때 아웃풋에서 그 익스펙트 된 값이랑 똑같도록 해줘야 된다 입니다. 자, 그래서 드랍아웃을 서머리 하자면은 forward pass, backward propagation은 원래 여기 강의에선 숙제로 나와 있어가지고 생략이 돼 있습니다. 아무튼 forward pass 단계에서는 마스크를 매번 레이어마다 사이에 드랍 시켜주고, 그 다음에 테스트 타임 때는 그 드랍아웃 확률로 모든 그 웨이트들을 스케일을 시켜줘라. 이게 지금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사실 테스트 타임 때 웬만하면 아무것도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p 하는 스케일링이 어디로 가냐면은 트레이닝 단계에서 아예 나누기 p로 미리 리스케일링을 해줘 버립니다. 이게 보통 그래서 트레이닝 단계 때 미리 리스케일링까지 웨이트 리스케일링까지 해버리고 그다음에 웨이트 계산 타임 때 프리딕션 테스트 타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 그러면은 드랍아웃을 아키텍처에 어디에 써야 되는 걸까요? 가장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가장 빡세게 있는 곳이 어디죠? VGG넷이나 알렉스넷 같은 경우에는 컨볼루션 레이어 몇 개 거치고 나서 이제 다 그거를 일렬로 펴고 나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몇 개를 거치잖아요.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들에서 드랍아웃을 거기다가 보통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제가 맨 처음에 뭐라 그랬죠? 드랍아웃 요새는 이렇게 많이 안 쓴다고 했죠? 이유가 뭐냐면요, 최근 아키텍처인 구글넷이나 아니면 레지넷 같은 데는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그렇게 빡세지 않죠.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그 러너벨 파라미터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그냥 그 컨볼루션 하고 나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한 다음에 플리 커넥터 레이어를 많아봤자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드랍아웃을 쓰지 않는다고 해요. 자, 그래서 드랍아웃은 언제? 자, 최근 구글넷이나 레지넷 같은 데는 보통 안 쓰고 보통 언제? VGNet이나 알렉스넷 같은 예전 아키텍처를 쓸 때 이 드랍아웃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저스틴 존슨의 추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랍아웃을 배우는 교육적인 의미가 하나 있는데요. 자, 어쨌건 드랍아웃도 처음에 레귤러라이제이션이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했죠. 자, 어떤 의미에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느냐? 자, 어쨌건 레귤러라이제이션 규제란 개념은 트레이닝을 방해하는 것. 근데 트레이닝을 방해하는 방법이 아까 그 로스 텀에다가 뭐 더 하는 거에서는 그 웨이트가 취할 수 있는 영역에다가 제한을 주는 건데, 자,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트레이닝 과정에서 규제를 주냐? 트레이닝 단계에서 랜덤리스 Z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셋 자체가 X만 있는 게 아니고 트레이닝 셋에 우리가 랜덤리 제너레이트한 XG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G는 보통 랜덤 노이즈를 보통 대표합니다. 자, 그래서 드랍아웃은 랜덤하게 반씩 날려버리는 게 일종의 노이즈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제로는 우리가 선형 회귀 분석을 한다고 할 때 아무튼 뭐 다변수 다차원 다항식 회귀 분석을 다항식을 기억이 나가지고 아무튼 다항식 회귀 분석을 한다고 할 때 그냥 x 주어졌고 y 또 1차원 주어졌을 때 그 추세선을 구할 때 어떤 방식으로 또 그 추세선 구하는 방식을 방해할 수 있을까요? 심플하게 그냥 그 x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에다가 노이즈 입실론을 y에다가 조금씩 더하면은 그 전체 데이터 포인트들을 조금 위아래로 흔들리겠죠. 그 녀석을 새로운 데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추세선을 피팅을 해요. 자, 일부러 노이즈를 넣어준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조금은 더 그 노이즈의 로버스트한 추세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것도 일종의 레귤러라이제이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규제의 요체는 훈련을 방해하는 뭐든 집어넣는 것. 그게 뭐 영역 제한이건 아니면 어디 추가적인 뭐 노이즈건. 자, 그래서 드랍아웃이 규제의 철학에 맞고, 그다음에 대신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뭐였죠? 그 트레이닝 단계에서 랜덤리스를 넣는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했다면 테스팅 단계에서는 그 노이즈 Z에 대해서는 그 랜덤리스를 우리가 모두 에버리지를 취하고 싶다는 거. 그래서 테스팅 타임 때는 우린 더 이상의 그 랜덤리스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만 그냥 이 사고의 틀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은 나중에 두고두고 그 규제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철학으로 봤을 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일종의 그 규제로 볼 수 있다고 해요. 어떻게요? 자, 일단 어떤 식으로 랜덤리스가 들어가느냐, 우리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할 때 each 레이어에서 뭐 미니랑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빼주죠. 그거는 그 미니 배치 데이터셋의 요약 통계량을 이용하는 거죠. 자, 어디서 랜덤리스가 들어갔냐, 그럼 매 이터레이션마다 우리는 언제나 미니 배치를 랜덤리 샘플하는데 그 미니 배치 샘플링의 랜덤성이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 그 미니 배치 미니랑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계산할 때 반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그 랜덤리스를 주입하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팅 단계 때는 우리가 그 트레이닝 셋에서의 그 서머리 스태티스틱을 쓰는 게 아니고 트레이닝 셋에서 이미 계산해둔 그 미니랑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어프록시메이트 된 그 에버리지 랜덤리스를 테스팅 타임 때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저스틴 존슨의 서제스천입니다. 자, 레즈넷이나 최신 아키텍처를 쓰실 때는 그냥 L2랑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만 쓰면은 그냥 괜찮은 규제 방식이다.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최근 구조 쓰실 때 드랍아웃 해야 되냐 이런 거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랜덤성을 주입한다는 측면에서 규제를 볼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이냐고 하면, 자,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의 일종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자,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 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볼 수 있냐? 이렇게 내가 이미에 뭐 이렇게 비슷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갖고 있지만 그 CNN 자체는 또 다른 데이터로 볼만한 녀석을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약간의 뭐 이게 뭐 뭐야 밝기를 얼마나 조절할지 아니면 얼마나 어떻게 좌우로 뒤집을지 이런 게 모두 랜덤니스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해요. 자, 그래서 샘플 사이즈가 부족할 때는 이렇게 육안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뉴럴 네트워크가 볼 때는 약간 다른 데이터로 인식이 될 수 있어가지고 트레이닝 성능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자, 이런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트릭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호라이즌털하게 세로축은 냅둔 채 가로축만 뒤집는 것도 우리가 자명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랜덤하게 자르고 그다음에 랜덤하게 사이즈를 조정하는 방법을 좀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미지 데이터셋이 224 곱하기 224인데 이거를 임의로 이렇게 좀 임의의 정수 L을 선택해가지고 그만큼 늘린 다음에 거기서 또 224 곱하기 224를 빼내는 방법을 좀 썼다고 해요. 자, 그래서 트레이닝 단계 때 이런 랜덤니스의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넣었고 그다음에 트레이닝 테스팅 단계 때 랜덤니스를 모두 에버리지 아웃 해야 될 때는 자, 그 테스트용 이미지를 5개의 스케일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 224 곱하기 224를 10개씩 코너 4개, 그 다음에 센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또 5개 뽑은 다음에 그 10개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이렇게 또 투표를 시켜 가지고 프레딕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어진 데이터셋에서 조금 더 트레이닝 성능이나 아무튼 다 늘리고 싶으시면은 이런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고려해 보실 것 같아요. 자, 더 복잡한 그 테크닉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트레이닝셋에서 그 RGB 픽셀에 대해서 PCA 한 다음에 약간 PCA 하면은 PC 벡터 처음에 몇 개가 그 일종의 기본적인 방향을 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뭔가 조도의 컬러의 오프셋 같은 거를 설정을 해가지고 그걸 트레이닝 이미지에 적용을 하라 이런 것도 있었는데 자, 저는 이거는 솔직히 잘 이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게 되면은 이 컬러 지터 방식의 어그멘테이션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도메인 지식을 최대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 데이터셋마다 데이터가 그 생성된 그 맥락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미지의 맥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게 취급하지만 뉴럴 네트워크는 충분히 다르게 취급해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배우는 것이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될 만한 새로운 데이터들을 잘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수평 이동도 좋고요. 그다음에 로테이션 회전도 좋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칭 늘리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시어링이 약간 기름을 붓는 건가요? 이렇게 노이즈를 넣는 건가? 아무튼 블러를 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조금 약간 렌즈 디스토션 같은 약간 그 컴퓨터 비전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보통 많이 쓰이는 그 레귤러 교재 방식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큰 철학으로 봤을 때는 좀 랜덤리스를 조금 집어넣는 게 트레이닝 타임 때의 레귤러라이제이션이었고 그 다음에 그 랜덤리스에 대해서 모두 에버리지로 취하는 게 테스팅 타임 때 레귤러라이제이션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example이 드랍아웃이랑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랑 그다음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딥러닝이 몇 년 발전을 해왔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레귤러라이제이션 테크닉들을 많이 제안을 했었어가지고 그냥 한 번쯤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이렇게 눈으로 한 10초만 보면 좋을 만한 슬라이드들이 좀 이제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드랍아웃에 반대되는 개념인 드랍 커넥트도 있습니다. 자, 아까는 뉴런을 날리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웨이트를 날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풀링 단계에서 우리는 보통 맥스 풀링 할 때 2x2하고 스트라이드 2로 해가지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다운 사이징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다운 사이징 하는 그 영역을 랜덤하게 가져가자는 게 그 프랙셔널 풀링이고요.
그다음에 스토캐스틱 뎁스는 그 레진의 트레이닝 단계에서 약간의 랜덤하게 몇 개의 레지듀의 블락을 쌩 까고 그냥 그 백 포워드 패스를 진행하자. 이게 그 스토캐스틱 뎁스입니다. 그다음에 자, 여기도 슬라이드 에러 탑니다. 스토캐스틱 뎁스가 아니고 컷 아웃입니다. 자, 이미지에서 랜덤하게 조금씩 몇 그 사각형을 지정해가지고 그 사각형을 이그젝틀리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 C810 같은 아주 작은 데이터셋에 아주 잘 워크한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더 미친 테크닉이 하나 있습니다. 미쳤지만 상당히 잘 워크 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씁니다. 믹스업입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그냥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레귤러라이제이션 테크닉 몇 개 더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 저스틴 존슨의 추천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 건 일단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랑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해보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의 한 테크닉으로 컷아웃이랑 믹스아웃은 언제나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좀 크게 있을 경우에는 꼭 드랍아웃 고려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언제나 좋은 아이디어고, 그 다음에 좀 데이터셋의 그 샘플 사이즈가 적다, 컷아웃이랑 믹스업 고려해 보십시오.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의 컨텐츠가 모두 끝났습니다. 파트 1 끝났고요. 그 다음에 파트 2에서는 그 이제 트레이닝을 진짜 시작했을 때 이제 T가 올라가면서 뭐가 트레이닝이 잘 되고 있나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하실 거잖아요. 그 모니터링을 할 때 뭘 봐야 되는지, 그래서 러닝 웨이트를 어떤 식으로 스케줄을 가져가야 우리가 그 이터레이션 업데이트 될 때 그 플랫이 이쁘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 크게 했을 때 뭘 고려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선택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다음에 트레이닝 끝나고 나서는 어떤 거를 더 추가적으로 고려해볼만 할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파트 2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강 파트 1 했고요. 이걸로 이어지는 강의는 11강 파트 2입니다. 자, 근데 보니까 느끼는 건데 이게 시험에 내기는 뭐한데 참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해서 들으셨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실습 코드 짤 때 이 부분이 어디에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실 기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파트 2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